자, 권순일과 관련돼서 소환을 합니다. 보니까 3월 달에 압수수색을 하고 4개월, 그러니까 압수수색한 이후 4개월 만에 소환을 하고요. 소환을 한 건, 사실, 정법정 계시지만, 기소의 전 단계잖아요. 기소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네. 네. 근데, 사실 압수수색 했을 때의 그 혐의가 뭐냐면, 저기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법 위반. 너 변호사 등록도 안 했는데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너 변호사랑 똑같은 어떤 자문해줬잖아. 이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나요? 재판거래가 핵심인데. 그렇죠. 이번에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거래를 확실하게 넣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검찰에서 네. 얼만큼 수사를 했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심증은 가지만 물증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난 안 했다. 그 다음에 뭐 당사자들이 김만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일 없다. 입을 꾹꾹 닫고 있으면 이것과 관련된 의미 있는 증거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게 증거가 될까 하고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남욱이 증언을 했는데 지인한테 이랬다는 거야. 그때 당시에 유동규가 김만배한테 들었다고 한다면서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올 거다. 7대5로 무죄로 나올 거다. 라는 얘기를 남욱이 지인한테 했다라는 거를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거예요. 지인도 그렇고. 이게 증거가 되나요? 그거야말로 이제 전문 증거거든요. 들었다. 들었다는 들었다에 증거. 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전문 증거는 사실은 증거력이 많이 떨어지고 심지어 증거 능력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내일 유동규 씨 나오잖아요. 네. 유동규 씨 나오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그렇지. 뭐라고 했는지 김만배한테 진짜 그런 이야기 들은 들었는지. 적이 있는지. 네네. 오케이. 자, 또 한 가지입니다. 권순일이요. 대장동 손정탑 조언 의견서, 즉 네. 뭐냐면은 이 자문을 해줬는데 그 자문이 대장동과 관련돼서 계속 7번이나 네. 계속 이게 그 준공 이후에 연기가 되는데 송전탑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송전탑과 관련해서 화천대유에 조언을 해줬다. 그 의견서인데 의견서에 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내가 뭐 50억 클럽은 뭐 자원봉사, 사회봉사로 회사 일을 맡게 된 것 뿐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2억 4천만 원 계약서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연봉 계약서가 2,400만 원이야. 화천대유 고문. 아니 한 달에 1,500만 원씩 받으셨다면서요? 예, 직접 받았죠. 그런데 그런 게 사회봉사를 하면서 요즘은 1,500만 사회봉사비가 좀 비싸다. 야 정말 저는 1,500만 그러면 원. 정말 밤낮 안 가리고 사회봉사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예. 대법관 출신이잖아요. 예. 대법관 출신이 개업하면 1,500만 원은 껌이란 말이에요. 아, 누구를 생각하면 됩니까? 이종근 변호사 생각하면 돼요. 저 말고. 네네. 예. 유독 가끔 한 번씩은 내 이름이 들어가야 돼. 유독 이종근 변호사라고 이종근이라고 이제 강조하십니다. 아니 네. 이종근 변호사 고검장도 아니고 지검장급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종근 변호사 그 개업한 다음에 9개월 동안 얼마 벌었습니까? 40억 벌었어요. 예. 그 권순일 대법관은요. 대법관 중에 대법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법관이 네. 대법원장 1명 있고 대법관 13명 있는데 13명 대법관 중에 최고로 우수한 사람이 권순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랬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개업을 한다라고 하면 네. 한 달에 1,500만 원 벌었습니까? 벌겠습니까? 한 달에 1억 5천만 원은 벌죠. 한 달에 1억 5천을 벌다니 지금 장난하십니까? 아니요. 이종근이 얼마 벌었다고 그랬습니까? 40억이요. 9개월에 40억 예. 벌었다고 그랬어요. 예, 예. 한 달에 얼마 벌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한 달에 5억 벌었다는 이야기예요. 아, 그렇죠. 예. 한 달에 5억. 근데 그게 드러난 것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예. 한 건에 22억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권순일 같은 사람하고 이종근 같은 사람하고 물론 이제 변호사 예. 법조계에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음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근이 뭐 9개월 동안에 40억 벌었는데 거기에다가 미니멈 곱하기 2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권순일 대법관님은 청렴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개업 안 하고 네. 뭘 어디 했습니까? 연대 그 로스쿨에 석좌 교수를 갖다가 한 거예요. 근데 연대 로스쿨 석좌 교수 해봤자 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조금 봉사해주고 화천대유에서 1,500만 원 이렇게 그 껌값으로 그냥 받았을 뿐이다.
그런데 왜 나보고 자꾸 지랄하냐. 자기의 이러고 인식이 있는 거지. 그렇구나. 네, 그렇죠. 나는 한 10억 정도는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럼요. 1,500만 원이니까 이건 사회봉사야. 봉사활동 가면 주로 왜 거마비는 줄 수 있잖아요. 왜? 1,500만 원 정도가 봉사의 거마비로 여겨지는 직업이라니까 정말 제가 대법관이라는 직업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정말 이제 천상에 계신 분들인데 네, 예. 저 같은 언론에 있는 기자가 그런 그 천상계의 그 위치를 제가 잘 모르고 살았다니까 제가 반성하게 됐습니다. 아니 저희 반성입니다. 권순일 대법관은 예. 법원 중에서 법조계에서 탑 넘버 원이란 이야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언론계도 넘버 원 있잖아요. 김만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언론계 넘버 원이 법조계 넘버 원한테 용돈 주잖아. 언론계가 더한 거 아닌가? 그리고 얼마나 뵙고 싶었으면 네네. 하다못해 머리를 자르러 가는데도 네. 유독 그 대법원에 무슨 이발소를 가서 머리를 자르는지 네네. 8번인가 어. 그리고 왜 그때만 가서 그거 자르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뭐 한 달에 머리를 뭐 여러 번 자르니까? 그리고 저는 그래서 혹시 대법관이 이발사도 경임을 하셨나 네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대법관은 원래 점심도 사실은 바깥에서 약속을 잡거나 그러지 않는다면서요. 같은 법관들끼리만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같은 법관들끼리만 네. 먹고 네. 나중에 수사에 대해 아까 이 재판에 대해서 혹시나 자신의 어떤 그 몸가짐이 다르게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그런데 기자를 8번이나 만나준다? 이것도 사실 그 재판 하필 유독 그 재판 연관 그렇죠. 말이죠. 그리고 그 재판이 끝난 다음에 한 2달 뒤에 바로 바로 그 연관이 된 그렇게 8번이나 만난 사람의 바로 그 화천대유. 그렇죠. 거기에 또 그렇게 뭐 자문 고문인지요? 그런 걸로 또 간다는 거. 그렇죠. 정말 그 정황을 갖고서는 너무나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정혁진 변호사 말씀대로 이 정황을 가지고 정말 재판 거래를 했느냐 정말 상식을 가진다면 너무나 심정이 가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정말 법적으로 그렇게 입증이 어렵습니까? 그게 이제 검사의 능력이죠. 네. 그 조선 제1검정도 투입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어요. 네. 사실관계는 항소심에서 끝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로 봤을 때는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 유죄냐 무죄냐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거는 팩트가 되어버리죠. 거짓말. 허위사실이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허위사실 좀 그럴듯하게 이야기한 게 거짓말인데 네. 그런데 어쨌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거짓말하면 형사처벌 받고 피선거권 날라간다. 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고등법원에서 거짓말이라고 한 게 인정이 됐는데 그거를 네. 무죄라고 그 법적으로 구현해 내려고 네. 그 머리 좋은 권순일 대법관이 무려 10개월 동안 그 머리를 갖다 싸매고 내놓은 역작이 이재명 판결인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제가 또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자 5대5에서 지금 권순일 대법관이 그 무죄를 한 표를 던지고 그 다음에 김명수까지 네네. 다수 의견 쪽으로 해서 대법원장이 들어서 7대5가 됐다. 그런데 이게 죄의 어떤 여부가 되려면 5대5가 된 상황도 사실 이게 인위적이어야 돼요. 네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권순일 한 사람이 반대를 해서 이게 결정이 됐다고 하는 기본적인 게 5대5 상황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무죄라고 생각하는 5명에 대해서 인위적인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권순일이 자의적으로 이 뒤늦게 뭐 5대5인데 나중에 한 게 아니라면 이게 여죄 여부가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대법원 전원 판결을 어떻게 하냐면요. 네네. 이게 대법관이 13명이에요. 네네. 그 다음에 대법원장 포함하면 14명이에요. 네. 그러면 전원합의체는 대법관들 다 모여가지고 그 판결하는 게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네. 그러면 몇 명이 됩니까? 14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14명이 돼야 되는데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관인데 재판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법원 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이 판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3이니까 7대6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네. 동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원래대로 하면 13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 판결하는 사람이 네. 김선수 대법관이라고 있어요. 네네. 근데 김선수 대법관은 좀 독특하게 변호사만 했던 분이에요. 네. 그런데 김선수 대법관이 대법관 되기 전에 변호사 할 때 자기가 변호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이란 말이에요. 오. 그러니까 김선수 대법관이 양심 선언한 거야. 나 옛날에 이재명 대표 그 변호사 할 때 변호한 적 사건 맡아가지고 수임한 적 있으니까 이 재판은 나 빠질래.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13명이 하면 7대6이 됐는데 12명이 하니까 7대5 그러니까 뭐 12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6대6이 될 수가 6대6이 있잖아요. 될 수가 있겠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A, B, C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그 대법관에 임명된 사람, 두 번째로 임명된 사람, 제일 꼬두바리로 임명된 사람 이렇게 짬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대법관들도. 네. 그러면은 짬밥이 제일 어린, 제일 작은 대법관부터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나는 유죄다. 그러면 그 다음 대법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나도 유죄다. 그 다음 대법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무죄 같은데. 이런 식으로 쭈루룩 가가지고 그게 5대5가 된 거예요. 아. 그 5대5 상황에서 권순일 대법관이 최선임 대법관이에요. 아하. 대법관 된 지가 제일 오래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그거하고 몇 달 뒤에 옷 벗었잖아요. 네네. 그 이야기는 임기를 다 채웠다는 이야기지. 그렇지. 그러니까 권순일 대법관이 5대5에서 네. 무죄 쪽에 한 표를 던진 거예요. 네. 그럼 6대5가 된 거야. 마지막으로 대법원장 남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그래도 나는 이재명 무죄야, 그 유죄야 라고 생각을 해도 그래도 그때는 대법원장이 네. 6대5면은 6에다가 표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관례예요. 왜 관례냐면 6대6이 되어버리면 판결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대법원장이 맨 마지막까지 기다렸지만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니고 다수 의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대법원의 관례고 그게 대법원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7대5가 된 건데 그런데 사실은 5대5다 그러면 팽팽했겠네. 그게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대법원의 재판 연구관들은 이재명 그 사건에 대해서 뭐 항소심 판결이 맞습니다. 당연히 유죄입니다. 그냥 상고 기각하면 되겠습니다라고 보고서를 딱 올렸는데 네. 이 주심이 누구냐면 노정희 대법관이었단 말이에요. 아하. 그런데 갑자기 권순일 대법관이 끼어들어가지고 아니야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아. 거짓말에도 종류가 있을 수 있지 않아? 거짓말에도 아. 뭐 화이트 라이, 뭐 블랙 라이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적극적 거짓말, 소극적 거짓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아? 적극적, 소극적. 야, 희한해. 정말 희한한 구분법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재판 연구관들 생각해봐 이렇게 한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권순일 대법관이 대법관들 이렇게 일일이 만나가지고 야, 이 사건은 이러이러한 측면이 있지 않아? 막 그렇게 다른 대법관들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오호.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권순일 대법관은 대법관 중에 대법관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똑같이 대법관이라고 해도 실력이 있는 대법관, 보통 대법관, 실력 처지는 대법관. 그러면은 저같이 실력 처지는 대법관은 진짜 실력이 있는 대법관 중에 대법관이 딱 그 와가지고 어이 정 대법관 어떻게 생각해? 저는 뭐 그냥 항소심 맞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 사람 뭘 모르는구만. 거짓말에는 적극적 거짓말이 있고 소극적 거짓말이 있는 거야. 소극적 거짓말. 당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소극적이면 되겠어? 막 이런 식으로 딱 이야기를 하면 뭐든 적극적이어야지. 거짓말을 할래도.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려도 앞으로는 적극적이면 처벌. 소극적 오케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 어떻게 되느냐? 네. 역시 한 수 배웠다. 오. 역시 권순일이야. 네. 그러면서 권순일 대법관 이야기하는 쪽으로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간 게 그래서 5표가 나온 상태에서 권순일이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무죄로 살아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냥 있었던 것인가 의심이 많단 말이죠. 왜냐하면 김만배가 왜 이렇게 찾아다녔는가.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네. 김만배가 법률신문사를 인수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법률신문사 인수해서 권순일 대법관 마치면은 법률신문사 회장님으로 모신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 권순일 대법관이 그냥 본인의 소신으로 적극적 거짓말, 소극적 거짓말을 만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걸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개념을 뭐 궤변으로라도 이렇게 만들어낸 것인가?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김만배가 자기 사건도 아닌데 왜 굳이 이재명이라고 한 사람의 무죄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발벗고 나섰는가? 이재명이 뭐 자기 친동생인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또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재명하고 김만배하고 무슨 한 라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드러났
났잖아요. 네. 대장동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내일 또 유동규 씨 나오지만 유동규 씨한테 또 물어보면 김만배와 이재명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갖다가 결국은 경제적 이익 공동체, 경제적 운명 공동체적인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재명, 김만배 이 서클이 그 안에 이 서클 안에 거기에 권순일까지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재판 거래라고 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거를 우리 검찰이 과연 속시원하게 밝혀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갖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입니다. 네. 좀 전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쓰셨는데 적극적 거짓말이고 소극적 거짓말이다. 네. 진짜 거짓말이면 거짓말이지 무슨 적극적 소극적이 있느냐. 제가 근데 지금 사실 요거는 말입니다. 이제 이 사건이 지금 이렇게 부상이 되고 또 오늘 정혁진 변호사가 정말 중요한 논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야, 분명히 2심에서 이재명 거짓말 했다. 이건 움직일 수 없는 팩트야. 네. 고로 이재명은 거짓말을 특히 딴 데가 아니고 선거 전국에서 토론회에서 했다는 거는 국민과 유권자를 속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좀 형을 선고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3심 대법관들이 말입니다. 네. 거짓말한 사실, 이거를 지금 어떻게 돌릴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희한한 논리가 나온 거예요. 거짓말인데 소극적 거짓말은 처벌 안 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말 궤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지금 사실은 그 사람 본인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본인 누구? 권 대법관한테 그때 예. 당시에 들었는데 제가 일부러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분 논리가 제가 정말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그 당시 얘기. 예, 직접 들었습니다. 대법관일 때. 그렇죠. 예. 저는 정말 그래 이겁니다. 맨 처음 자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 사실이 있느냐. 자 근데 이거를 이재명이 단순히 입원시키려 했다 안 했다 그렇게 들은 게 아니고 불법적으로 위법한 방법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맥락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나는 불법적으로 입원시킨 적은 없다는데 그냥 생각하고 그냥 형을 입원시킨 사실이 없다. 이렇게 한 거다. 안에 불법적이라는 네. 말이 아까 내포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친절하게 이해를 해준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더군다나 그때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 쉽게 말하면 방해 쉽게 말하면 형을 위협한 방식 억지로 입원을 시켰다면은 직권남용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다 무죄가 났기 때문에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질문의 맥락이 단순히 입원시켰냐 아니냐가 아니라 위법한 방법으로 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다면 저는 no 한 건데 그런 맥락이 생략되고 no만 했으니까 마치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한 것 같지만 뭐 그렇다. 이제 이렇게 처음 논리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희한한 점프가 한 번 일어나요. 어떻게요? 자, 이제 이렇게 이거 이제 요거를 가는데 요게 사실 들어보면 이게 좀 우습잖아요. 이거는 너무나 상대방을 봐주겠다는 의도가 드러나는 얘기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함의를 다 내가 다 이렇게 챙겨줘.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한 이렇게 거는 이게 챙겨서 이해해줘 막. 이 도둑이 빵을 훔쳤다는 것도 알고 보면은 어머님과 뭐 배고파 오는 동생들을 위해서 아니 그렇게 다 일일이 다 챙겨서 이해해줄 수 있으면. 자 이제 이랬는데 이제 이거를 넘어서 가지고 1심하고 2심이 서로 다른 판결을 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사실관계는 다 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대법관들은 좀 더 권위 있게 여기서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을 보자. 이제 여기서부터 희한한 논리가 나옵니다. 뭐냐? 이재명이 그 얘기를 한 무대는 자기가 스스로 연설을 하거나 어디 가서 뭐 유세를 하고 선전하고 일방적으로 공표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상대방이 날카로운 공격을 막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결투장. 토론회장이었다. 이런 토론회장에서는 서로 정치적 공방을 단기적으로 아주 짧게 당신이 이거 했지 저거 했지 막 들어오면 나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긴 것 같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실 공방에서 순간적으로 다소 부정확한 진술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또 새로는 숨쉴 공간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TV 토론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말한 적극적으로 내가 딱 안정된 자세에서 여러분 나는 이재명인데 나 하버드 나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 건 이거 적극적인 공표. 이거는 이제 하버드 안 나왔는데 하버드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적극적 거짓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당신 뭐 하버드 나왔다며. 뭐 맞나? 아니 학력이란 거는 내가 하버드 가서 거기 구경한 것도 하버드 나온 건 아니냐.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다소 부정확한 진술도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일방적으로 거짓말이라고 했다는 거는 이거는 공표라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토론에서 한 거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소 부정확한 진술도 때로는 불가피한 거 인정해줘야 된다는데 이때 등장한 희한한 논리가요. 미국 대법원 판례예요. 이게 있어요. 이게 미국 대법원 판례 뭐가 있냐면은 60년대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60년대라는 거는 인권운동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고 특히 백인과 흑인 간에
그 어떤 인종 첨예한 갈등이 갈등. 많았죠.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미국 진보 인권 단체에서 네네. 엘라베마, 여러분 엘라베마가 굉장히 인종차별이 심한 남부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엘라베마 경찰이 흑인들 그때 시위를 좀 굉장히 강경 진압을 했어요. 예. 그래갖고 뉴욕타임즈에 흑인 인권운동 단체들이 엘라베마 경찰을 규탄한다. 네. 엘라베마 경찰은 지난 흑인 시위에서 네, 뭐 예를 들어 뭐 20몇 명을 구타를 해서 네네. 10몇 명이 병원에 가고 이런 잔인한 진압을 했다.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네. 나갔어. 그랬더니 그 엘라베마 주 경찰을 지낸 설리번이라는 유명한 의원이 네. 엘라베마 경찰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때 이렇게까지 강경 진압 안 했다. 20몇 명 다쳤다는 거 다 뻥이고 한 4-5명 다쳤다. 근데 이렇게 과장해가지고 이런 그 허위 광고, 바람했구나. 가짜뉴스 광고를 한 예. 그 흑인 인권 단체도 문제고 그리고 대권위적인 그 미국 언론의 상징 NYT, 뉴욕타임즈가 이런 광고 싫으면 되냐? 예. 그래서 뉴욕타임즈를 걸었어요. 예. 그 결과 1, 2심에서 다 이겼습니다. 예. 그 설리반이 이겼어. 예. 그런데 연방 대법원에서 예. 기념비적인 판결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뭐냐? 이거 언론이다. 그리고 특히 결국 경찰, 공직자, 정치인 이런 거에 대한 이 사람들의 잘못을 논하는 그런 토론은 활발하고 격렬해야 하며 그 공무원이나 공직자는 자신들이 왜 잘못이 없었는지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이러한 비판을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다. 언론의 자유란 게 그런 것이고 예. 그리고 언론이 그렇게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정확한 진술이 나오더라도 예. 그거는 불가피할 수가 있는 것이며 또 숨쉴 공간이 필요하다. 네네. 그래서 이걸 적용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저한테 설명까지 온 겁니다. 예. 전 정말 놀랐는데요. 예. 이게 정말 저는 본말이 전도된 게 앞뒤가 안 맞는데. 아니 이 논리는 예. 이게 저는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결국은 이재명이 적극적으로 나 뭐 안 했습니다 한 게 아니지 않냐. 상대방이 죽이려고 막 그냥 칼 찌우고 막 하다 보니까 막 방어하다가 어쩔 수 없이 순간적으로 좀 실현한 거 뭐 조금 소극적으로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는 1번. 2번. 여러분 딴 데도 아니고 우리 모두 천조국 미국의 또 최고 법원 대법원에서 부정확한 진술도 때로는 불가피할 수가 있다. 그리고 토론 같은 거 할 때는 숨쉴 공간이 있어야 되고 인정돼야 된다. 다소 소극적인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숨쉴 공간 뭐 이렇게 갖다 붙인 것이에요. 미국 대법원의 권위를 이제 갖다 붙인 그 것인데 취지가 이 취지랑 다르잖아. 완전 반대죠. 자, 다른 내용이죠. 공직자 이런 정치인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약자 그러니까 인권 단체 그렇지. 언론 이런 사람들은 다소 부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래서 언론이라든가 약자의 어떤 그 시위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이런 이재명이라든가 이런 고위 공직자, 정치인 이런 사람들은 바로 엄격하게 그런 하지, 더. 엄격하게 비판을 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근데 이거를 세상에 이재명이 마치 그 힘없고 저 약자인 흑인 인권 단체 또는 언론 NYT 이런 사람인 양 연결한 겁니다. 저는 아니 기가 막힙니다. 이게 진짜. 권순일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정변 대법관 중에 대법관이라며 내가 들어도 이거를 NIT의 그 광고와 관련돼서 연방 대법원이 결정한 거를 이재명과 끌어다 붙인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런 논쟁이 권순일 같은 사람이 이 논쟁을 왜 소개했냐면요. 지금 대법관 안에서 이걸 가지고 서로 논쟁이 붙은 끝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관 중에 대법관이 맞으니까 궤변으로 다른 대법관들을 설득하는 거죠. 이런 논리를 갑자기 들고 와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 혼나죠. 저는 근데 이거는 인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네. 60년대 연방 대법원 판례까지 들여다봤다는 거잖아. 아, 그 정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저도 현란하게 들었습니다. 뭐 네. 여기서 영어가 막 나와. 퍼블릭 어나운스먼트 공표 아니고 이거는 디세미네이트. 그러니까 뭐냐면 토론하다가 부득불 그냥 새어나온 소리 디세미네이트, 커뮤니케이트 이거는 소극적 거짓말 오케이. 퍼블릭 어나운스 요때만 안 하면 돼. 그리고 그 근거 인권단체, 언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걸로 부정확한 진술을 했는데도 면제받았어. 그러니까 이재명도 면제받을 수 있어 라고 연결이 희한하게 돼버린 겁니다. 생생하게 강찬호 기자가 대법관한테 이제 정말 이재명이 미국의 힘없는 흑인 인권단체 그리고 미국의 언론 이재명하고 언론은 대척점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판결에 써 있어요.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에 대한 토론과 비판은 격렬하여야 하면 그래요, 격렬. 그러니까 격렬하게 비판하다 보면 언론이나 인권단체는 다소 부정확한 그런 내용을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 정반대. 네. 그다음에 그건 우리나라 판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재명 판결 이전까지는 공직국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는 굉장히 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왜냐하면 선거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질서를 갖다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재명 판결에 있어서만 반대의 경향이 나타난 거죠.
이게 가장 좀 전에 정의진 변호사 너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재명은 날개를 단 거예요. 이 이후에 어딜 나가서도 토론이나 이런 무대에서는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면죄부를 얻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 거짓말 했잖아. 그래서 이제 정의진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은 우리나라 선거 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는데 어떤 거요? 지방선거, 도지사 선거 나가도 거짓말. 그리고 대선 나가서도 거짓말. 그렇게 연속으로 거짓말한 기록을 세운 사람이다.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만. 또 위증도 했고요. 검사 사칭도 했어. 다 거짓말이거든. 최고의 어떤 거짓말을 해도 이렇게 풀려날 수 있는 이 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말 이래서 대법원에 양심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 소배가 정말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전지가 조금 긴다면 들어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누구게요? 이 가수가 한번 맞춰봐 주세요. 이거 참 강찬호 위원도 연식이 굉장히 오래된 분이네. 이 노래를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럼 요즘 젊은이 들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 정도 아시죠?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적극적 거짓말, 소극적 거짓말 얘기를 들으면 온갖 범죄가 다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적극적 사기와 소극적 사기, 적극적 폭력과 소극적 폭력, 적극적 살인과 소극적 살인. 저도 앞으로 좀 소극적 거짓말 좀 하면 살면 됩니까? 여기서? 소극적으로만 하면 모든 범죄가 용서되는 세상. 굉장히 잘생기신 것 같아요. 굉장히 존경합니다. 점점 더 기분 나빠지고 있어요. 점점 더 이건 빨리 방송을 마치고 싶은 기분이 들고. 자, 그러면 권순일은 검사 앞에 가서 적극적 거짓말로 자기를 변호할까요? 소극적 거짓말로 자기를 변호할까요? 뭐 그때그때 다르겠죠. 와, 이 적극적 소극적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허접한 논리를 위해서 동원된 NIT와 미국 연방대법원이 좀 불쌍하다는 느낌이 듭니다만. 그렇죠. 연방대법원에 가면 그렇게 써져 있다는군요. 만인 앞에 평등하다. 그리고 5명의 역대 연방 대법원장이 얼굴이 박혀 있다는군요. 그들은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그 대법원을 지켰다. 미국의 사법부를 지킨 사람이다. 이런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과연 권순일은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할까? 이 사람은 자신이 얘기한 대로 자신의 명예가 사회봉사 때문에 화천대유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라는 말을 알긴 안 해요. 무너진 건 아니에요. 무너진 건 확실히. 네.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참 깝깝합니다. 그런데 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니 도대체 50억 클럽은 도대체 왜 아직도 안 끝나요? 곽상도하고 누구지? 특검 박영수만 구속이 되고 그 다음에 아직도 많잖아. 박영수 풀렸죠. 권순일 가야 되고 김수남, 최재경 한 사람 더 있는데 누구더라? 한 언론사. 홍성근하고 이 사람 나머지 사람들은 왜 수사를 안 하죠? 김수남이야말로 지난번에 성남시장 시절에 김만배에 의하면 김만배가 김수남한테 얘기해서 그 당시에 이석기 사건에서 빼줬다. 네네. 이재명을 빼줬다. 이런 얘기. 그때부터 재판 거래가 있었잖아요. 글쎄요, 그거는 검찰에서 일을 안 하려고 마음먹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일을 왜 안 하려고 하죠? 50억 클럽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괜히 지금까지 계속 몇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 아까 말한 대로 이 조선 제1검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재판 거래 입증이 사실은 굉장히 검찰로서는 정황은 상당하지만 이것을 물증으로 전환시키기가 이제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담이 큰 거죠. 둘째, 누굽니까? 아무리 국민의 지탄을 받지만 결국 대법관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법원 어디에 팔이 굳겠습니까? 실제로 이 권순일 이분 맨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검찰이 이분의 정말 재판 거래 정황을 추적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신청했어요. 그런데 법원이 기각됐군요. 법원이 기각했어요. 저는 법원은 이런 경우에는 제척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자기 내부를 지금 분명히 부조리나 혐의가 있어서 하겠다는데 뭘 자기네들이 모자랐다고 그렇게 기각을 해. 근데 기각했어요. 다 기각해버렸습니다. 그럼 검찰이 거기서 완전히 핸디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 이제 이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그래서 재판 거래를 안 하고 너무 약하잖아요. 변호사법. 이거 왜 하냐. 칼 뽑았는데
그래도 저 뭐냐 지금 저는 솔직하게 좀 이 파리에서 우리 젊은 선수들 이 훌륭하게 펜싱 휘두르는데 그런 검은 못 휘둘지언정 이거 뭐야 연필칼이에요 나이프 잭 나이프야 이거 이런 거나 지금 하면서 말이야 그래도 펜싱 칼인 줄 알고 뽑았는데 연필칼 뽑은 모양인데요 이거라도 좀 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한번 기다려 봐야죠. 네. 기다려 봐야 되고 쉬운 사건은 아닐 겁니다. 다른 것보다는. 네네. 제가 아까 그 압수수색 얘기를 해서 최근에 이제 정보사에서 기밀이 유출된 사건을 보고 에임스 사건이라고 미국에서 미국 CIA 간부가 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떠올라서 그걸 다시 자료를 찾아보는데 비밀 압수수색 영장이 있더라고요. 미국에는 과연? 뭐냐 하면 이게 국가 안보와 국가 기밀과 관련된 사안을 압수수색하려 할 때 이것을 당사자가 알게 하고 변호사가 입회해서 압수수색 영장에 그걸 다투게 되면 기밀이 다 유출돼서 안 된다. 이걸 다 숨길 수 있다. 해갖고 본인은 전혀 모르게 하고 그 검사가 소명을 하고 그걸 그냥 재판부가 모르게 그냥 압수수색을 발부해서 그것도 본인한테 통보도 안 하고 비밀리에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이게 문제가 있으면 회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법원한테 압수수색 권순일 관련 영장을 기대하는 거는 저는 정말 그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솔직히 검찰이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은 이것만 갖고 법원 상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법관 한번 잘못 이제 건드리고 기소했다가 그렇지. 다른 지금 굉장히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야 되는 수많은 사건들 여기서 법원이 다 목리 부리고 안 해줄 수 있다. 이거 굉장히 겁내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대법관 헌재 판관들 이런 사법부의 고위직들과 관련된 수사는 좀 특별하게 어떤 권한을 좀 줄 수 있어야 좀 독립되어야 실제로 기소도 할 수 있고 수사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기사 하나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함의하고 있어서 네. 그 기사가 갖고 있는 함의가 무엇이냐를 지금 말씀 좀 드려볼까 해요. 진짜 갑작스럽게 7월 29일 오늘입니다. 네네. 동아일보가 단독 기사를 내요. 네. 검찰이 국정원 산하 전략연 특혜 채용이라는 이유로 서운을 비공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네네. 우리는 지금 서운과 관련돼서 사실 너무나 많은 여죄 여부를 따지고 싶어요. 네네. 그렇잖아요. 네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그렇고 네. 또 탈북 그 어민 북송 사건도 그렇고 진짜 따지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갑자기 생뚱맞게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간 전략연 특혜 채용과 관련돼서 불러서 조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도대체 이 전략연 특혜 채용이 뭐길래 서운을 이렇게 비공개로 조사를 했을까? 이 불러서 조사할 거대 담론들이 담론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하고 크나큰 정말 게이트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이걸 왜 꺼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이슈를 갖고 왔습니다. 네네.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네. 이 전략연이라는 건 또 이 특혜 채용이라는 건 사실 제가 팍 하고 찍혔어요. 특혜 채용 하나 했다고 지금 서해 공무원 그런 그 소각 사건 정말 그 가슴에 맺힙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생명을 보호하지도 못한 그런 정권에 대해서 분노가 있는데 이 서운이 아마 정시 퇴근했을걸요. 네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더 큰 건데 특혜 채용했다고 서운을 불러? 그런데 갑자기 떠오른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전략연 맞다. 술판. 무슨 얘기냐? 전략연은 국정원 산하 사단법인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제 민간 사단법인이긴 하지만 국정원에서 특채로 연구하는 박사들 있죠. 대북 관련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킹이라든지 이런 갖가지 국정 첩보와 정보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특혜 채용을 해서 연구하는 곳이에요. 그래갖고 리포트를 내고 국정원에 많은 어떤 그 기반이 되는 그런 연구 보고서를 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술판이 벌어졌어요. 와, 이 사건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네네. 그게 바로 2022년 9월 달에 특종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냐?
조모 씨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부원장이에요. 이 연구원에. 네네. 연구원의 부원장이면 꽤 높은 직책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원장은 주로 국정원 출신이 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뭘 맡느냐? 행정 실무를 맡는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안살림을 맡는 거죠. 모든 살림을. 네. 그런데 이 조모 씨가 서훈 국정원장이 낙하산으로 꽂아 넣어요. 받아서 그냥 이 사람 넣어. 그래서 그냥 채용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대북 관련이거나 첩보거나 정보거나 이런 업무를 진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네. 왜 저기 있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행정관을 한 게 딱 공직이 한 번이에요. 그 이외에는 캠프에만 있었어요. 노무현 캠프, 문재인 캠프. 특히나 제가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할 미래발전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미래연이라고 부르는데 이 미래연이 노무현 재단 부설 단체거든요. 이 노무현 재단 부설 비영리 사단 법인인데 이 부설 미래연이 이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조직으로 변경이 돼요. 네네. 거기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문재인의 그 캠프 네. 요원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만으로 낙하산으로 특채를 했다, 꽂아 넣었다. 이게 지금 오늘 서훈을 부른 이유인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당시에 이 조모 씨가 한 행각이 정말 뭐 그로테스크합니다. 아무리 국정원의 산하기관이어서 좀 공개가 되는 기관이에요. 이거는 국정원처럼 헌정능에 있지 않고 따로 뭐 그 강남의 모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곳이에요, 거의. 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어떤 곳이라고 했죠? 연구원들, 박사급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원 부원장이 이 빌딩의 604호를 연구원 비용으로 개조를 해요. 수천만 원을 들여서. 네. 거기다 갑자기 호화 침대를 들여놓고요. 반짝반짝하는 벽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그 리모델링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트인 옷차림의 여성들이 네네. 밤 10시에 들어와서 새벽 5시에 나갑니다. 좀 야한데? 아니 그 사진도 있어요 지금. 네네. 그 중앙일보가 특종한 사진, 조선일보가 특종한 사진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죠.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 구독자들한테 여기 구독자들한테 이렇게 CCTV에 버젓이 찍힙니다. 네네. 이렇게 그래서 1년여를 완전히 무슨 그 유흥주점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이 여성들을 들락거리게 하고 그 다음에 밤이 되면 밤새서 연구하는 연구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술 취한 어떤 남자가 문을 쾅쾅쾅쾅 두들기면서 경비원한테 네네. 내가 부원장 친구야 문 열어! 그래갖고 만취한 상태로 들어와서 새벽에 나가더라. 네네. 이게 1년여 동안 지속되더라 이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도대체 국정원의 산하 연구기관에서 이렇게 술판을 1년 동안 벌였는데 정말 이렇게 나중에 기사화 됐다. 얼마나 문재인의 정말 그 권력이 대단한지. 여기가 북한입니까? 북한인가? 상상이 가십니까? 네네. 그런데 이게 드러나자 더 기가 막힌 사실들이 이제 안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네네. 안에서 뻔히 알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서슬푸른 서훈의 국정원장이 데리고 온 사람이라고 그래서 아무 말도 못 했는데 그 다음 벌어진 일이 이겁니다. 바로 이제 강찬호 기자, 이제 목요일 날 오는 강찬호 기자가 투머치 토크에서 이거를 또 상세 보도를 해요. 특종을 했어요. 밤에 여성들 들어왔다, 새벽에 나갔다부터 부원장 친구도 동석해서 만취해 나가고 새벽 1시에 부원장 친구다 문 열라 얘기하고 문제의 604호는 1년 동안 자기 집처럼 쓴 여성도 있더라. 이 여성은 부원장 명의의 차를 몰고 밤에 왔다가 새벽에 나가더라. 나갈 때 매번 음식 쓰레기를 버려서 이 안에서 숙식을 계속 해결했다더라. 라는 내용의 강찬호 기자의 지금 특종 기사가 있고요. 그 다음 또 특종이 있어요. 이 특종 기사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데
이 전략형 부원장 수천만 원의 인테리어로 개조해갖고 술집 여성과 파티를 연 친문 부원장인데 이자가 그 안에서 한 일이라고 뭔지 아십니까? 경비원들이 밤에 네네. 24시간 이렇게 교대를 해요. 24시간 근무하고 네. 국정원 기관이니까 산하기관이니까 그러면 야식하라고 컵라면 먹고 네. 뭐 하라는 비용으로 한 달에 1인당 15만 원이 책정돼 있대요. 그걸 다 없앴다고 합니다. 네네. 그게 불필요하고 네. 예산을 낭비한다 해갖고 없앴다고 합니다. 네네. 자기는 수천만 원 들여서 이렇게 초호화한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또 이것도 역시 강찬호 기자의 단독 기사로 이때 나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저는 어쨌든 서훈 전 국정원장이 사실은 미심쩍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서훈의 특기 그 국정원은 그게 국내 파트, 해외 파트, 그 다음에 대북 파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서훈 원장은 대북 파트를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1997년에 캐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캐도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 2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그 이후의 행적이 여러 가지로 미심쩍은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리오남 관련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2008년에 리오남하고 만난 사람이 서훈이었어요. 근데 그때 서훈의 직책이 뭐였느냐? 네. 국정원의 대북전략 국장이었고, 국장이었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뭐 비리지고 뭐 어떻게 보면 스캔들이고 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지저분한 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추측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사실은 더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2019년 말에 2019년 11월 29일에 우리나라 가스공사 있잖아요. 네네. 그 가스공사의 차장이 출장을 가요. 네. 어디로 출장 가냐면 블라디보스톡으로 출장 가거든요. 네. 그런데 왜 출장 가느냐? 출장의 명목은 뭐냐면은 북한과 러시아 접경 지역 경제 현황 조사 명목으로 가고 그 다음에 본인이 뭐 이렇게 뭐 개발해 가지고 간 게 아니고 당시 사장이 최이봉 씨였어요. 그 최이봉 씨 누군지 아시죠? 그때 청와대 무슨 뭐 비서관도 하고 그 산자부 차관까지 했나 아마. 산자부 차관 네네. 최이봉. 그런데 그 최이봉 사장이 지시를 받아가지고 가스공사 차장이 그 블라디보스톡 출장을 가는데 네.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리오남을 만나요. 오. 가스공사 차장이. 오. 블라디보스톡 제가 못 가봤는데 거기 롯데 호텔이 있대는데 네. 거기서 리오남을 만났는데 리오남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네. 북한이 러시아 가스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가스공사가 사줄 수 있느냐? 이거를 하려고 가스공사 차장이 블라디보스톡으로 출장을 갔다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몇 년이죠, 그게? 이게 그 2019년. 아, 그럼 다 막혀 있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요. 점점점 고도화되고 있고 네네. 규제가.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그때 국정원장이 누구였느냐? 서훈이요. 그때 국정원장이 서훈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아주 총체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은 게 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12월 1일에 그 우리나라 돌아오거든요. 네.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2박 3일 동안 그 블라디보스톡 갔다 오는데 그 다음 날인 귀국한 다음 날인 12월 2일에 그 당시 통일부 장관이 김현철 장관 네네. 기억하시죠? 네네. 김현철 장관이 원산 갈마 지구 개발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다. 고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정변 말씀을 듣다 보면 뭐가 떠오르냐면 당시에 정말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유엔 제재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스는 불가능해요. 그건 아예 불가능한 거거든요. 러시아도 이미 대북 제재에 그때는 아까 그 단일 대오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가스를 직접 못 주니까 우리가 받아서 우회로 해갖고 비공개적으로 보내달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네. 북한에다가 어떻게든 돈을 보내주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났던 거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은 그것이 다 지금 쓰레기 풍선으로 다 돌아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제 이왕 얘기 나온 거 국정원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네네. 자, 우리가 안부수 얘기가 나왔을 때 네.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당시에 경기도 의회의 의사록을 보면
그때 당시에 민주당 소속 의원인데도 몇몇 의원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네네. 이거 저기 20억 주면 안 된다. 그 아태협에 네네. 저게 없다. 근거가? 대북 그 네네. 사업을 한 경력이 하나도 없다. 네네. 이 사람들이 한 건 고작해야 유해, 그러니까 당시에 일제시대 때 끌려간 그런 사람들이나 그 태평양 전쟁. 태평양 네네. 전쟁 때 그 사람들의 유해를 지금 그 다시 이제 본국으로 송환하는 일은 했을지언정 그것이 대북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경기를 대신해서 이걸 어떻게 맡기냐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그 이후에도 안부수의 아태협이 각종 어떤 경기도와 엮여지는 것에 브레이크를 걸 때 이 사람이 나중에 월간조선에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당시에 국정원이 네네. 나서서 자기들을 제어를 했다. 그러면서 너무 도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너무 나서면 다친다. 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두고두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당시에 국정원은 누구의 통제를 받아요? 문재인의 통제를 받고 서훈의 통제를 받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있었단 말이죠. 지금 이재명이 하는 대북 사업의 상황들은. 근데 그 브레이크를 안 걸고 도리어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는 경기도 의회 의원들을 막았어요. 네네. 제어를 했어요. 이유가 뭘까 했는데 제가 2년 전에 연대에서 하는 그 대북 사업과 관련된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대북 사업과 관련된 뭐 논문이나 혹은 그때 주제 때문에 그날에 떠오르는 발제자가 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지금 떠올랐는데 그때 내용은 다 이거예요. 뭐냐면 이 정부 차원에서 대북 사업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지자체들이 나서야 된다. 지자체들이 어떤 방법으로 나서야 되느냐에 네. 대한 구체적인 논문들이 네. 주로 좌파학자들 해갖고 거의 제목이 이거예요. 지자체가 지자체가 나설 수 있는 방법들, 우회할 수 있는 경로. 그러니까 지자체가 나서서 그것을 할 때 이 대북 제재를 또 피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문들이 그때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담론들이. 네네.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당시에 문재인은 서훈을 시켜서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했지만 지자체가 하는 것들을 사실상 묵인하거나 혹은 독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은 북한은 핵을 완성했고요. 그 다음에 미사일을 완성했어요. 미사일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고체 연료거든요. 왜냐하면 미사일을 갖다가 이제 미국이 인공위성 있지 않습니까? 군사위성으로 한반도를 계속 스크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체 연료가 왜 중요한 거냐면 자동차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에다가 자동차가 달리려면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기름을 어디서 넣습니까? 주유소에서 넣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미사일에도 기름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액체 연료라고 그러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감시하고 파악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투발 지점을 파악하는 게 원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뭐 그렇죠. 주유소 뭐 여기 뭐 이 정도 있으니까 이 중에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미사일이 딱 와가지고 갑자기 미사일에다가 기름 넣는 걸 딱 보인다. 그럼 쟤네들이 저거 쏘나 보다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진짜로 쏜다. 거기에 핵탄두가 실려 있다. 그러면 뭐 거기에 따른 조치를 갖다가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핸드폰이 이게 그 배터리가 탈착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고체 연료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미사일에 고체 연료가 돼 버리면 미사일에다 고체 연료를 딱 붙이고 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데서나 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그런 그 절차가 생략되니까. 그런데 그 고체 연료화하는 것이 굉장히 제일 난해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쪽 담당하는 과학자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 이야기를 딱 들어봤더니 미사일의 마지막 단계는 고체화, 연료의 고체화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것도 이미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고 북한에다 어떻게 하면 돈 좀 뭐 이렇게 뭐 못할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북한은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한 것이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전략연에 특혜된 사람, 특혜 채용된 사람 조모 씨입니다. 이 조모 씨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노무현 재단 산하 미래발전연구소에 있던 사람이라고, 노무현 재단 부설인데 월간조선의 기사 2020년 6월호를 보면 이게 문재인의 선거 조직이었다. 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문재인의 그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 미발련이 바로 미래연구원이 바로 그 문재인의 선거 조직이었고, 그렇다면 노무현 재단은 사실 비영리 사단 법인 의무로 정치 활동을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문재인의 선거 조직을 운영했다라고 이제 이코르가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또 다른 얘기인데 네네. 제가 정병께 한 가지 의문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유시민이 네. 500만 원의 벌금을 네. 후회할까요? 저는 유시민이 500만 원의 벌금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네. 지켜냈으니까. 뭐를요? 뭘 지켜내? 노무현 재단 계좌를. 거꾸로. 그런가? 왜냐하면 네네. 설레발을 쳤거든요. 네네. 어떤 설레발?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 내 네네. 계좌를 들여다봤다 였어요. 네네. 얘기는. 네. 즉 거꾸로 얘기하면 들여다보면 안 될 거였어요. 네네. 근데 들여다보기 전에 들여다봤다고, 검찰이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들여다봤다고 미리 설레발을 쳐서 네. 도리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네. 낼 수도 있었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계속 그렇게 노무현 재단의 검찰이, 우리는 지금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동훈을 생각하잖아요. 한동훈이 이 모든 것들을 해갖고 해서 그 이동재랑 그때 막 이 검언 유착 얘기가 나오던 시절이니까 유시민이 한동훈을 지금 올가매려고 그런 얘기를 하나보다 했는데, 네네. 사실 그때도 제가 계속 라임 때문인가라고 생각도 했어요. 그때 왜 라임에 엮여갖고 유시민이 라임에서 돈 받았다, 강연도 하고 네네. 이봉현이한테 뭐 돈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 얘기인가? 라고도 싶었는데, 저는 바로 이 문재인 캠프의 조직을 운영을 하려면 노무현 재단 돈이 그때 당시에 상당히 많이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쓰였겠다. 그리고 거기에 돈도, 왜냐하면 여기는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돈을 세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겠다. 에이 설마 노무현 재단이 먹사연도 아니고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전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막 드는데. 아, 그래요? 네네. 저는 어쨌든 유시민이 지키려고 했던 게 뭔가라는 네. 생각도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조모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수사가 사실 막 이루어진다 하면서 제가 오늘 쭉 찾아봤는데 네네. 결론이 안 났어요. 없어요. 음.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서운 뭐 요 정도를 갖고 왜 서운을 불렀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부분이 앞으로 있을 거다라는 네네. 생각이거든요. 네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재명이 족쳐야죠. 우리 재명이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 언제 시작한다고요? 27일 날 열리는 8월 것 같아요. 27일. 8월 27일. 코앞이네. 한 달 남았네요. 휴가 갔다 오고 8월 18일 당 대표 되면 바로 받을 선물이 바로 수원지방법원 재판이다. 네네. 한번 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이게 뭐 공판 준비일이라고 이제 열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 피고인 측에서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라고 설명도 하고. 죄를 인정하느냐? 어, 못한데 이렇게 나오겠죠.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겠죠. 네네네. 첫날은.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긴장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야, 이제 드디어 불려가는구나. 그리고 당대표는 되었는데. 민주당 당대표가 지금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에 피고인으로 불려다니고 잘한다 잘해. 네네. 예? 그럼 당 대표일은 언제 하죠? 예? 일주일에 4번은 재판에 가야 될 텐데. 그건 뭐 박찬대한테 맡겨야죠. 찬대한테 찬대야 네가 좀 해라. 이러니까 친명일색으로 지난번 공천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먹거님 진영이 형 약장수 자질이 보입니다. 야 우리 허정이님 또 스포챗 야 일편단심 우리 멸콩TV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찬대 얘기하니까 찬대 이꼴 뭐다? 코딱지다. 우리 찬대 형 또 재명이 코딱지 떼주고 이게 우리 그
원내대표 맡았다라는 그 전설과 같은 얘기가 있죠. 아니 지금 뭐 저 사실 지금 당 대표 직무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재명 이제 당 대표가 되겠지만 네네. 뭐 지난 주말에도 보니까 뭐 거의 90% 다 달성해 버리더라고요. 야. 경남 지역에 갔는데도 뭐 거의 89% 가까이. 그 우리가 차우체스크, 김일성, 스탈린, 또 푸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독재자. 독재자라고 하죠. 그걸 일당 독재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걔네 뽑으면은 막 90% 되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전 세계 넘버 원 독재자가 우리 북한의 똥돼지 김정은이. 그리고 99.9% 순금 독재 꾸기. 조국 혁신당. 네. 그리고 조국. 금메달, 은메달, 이제 동메달이 네. 제명이네요. 네. 90% 지금 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좀 황당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민주사회에서. 대한민국 지금 민주주의가 네. 저는 오히려 지금 저 사실 87 헌법 체제 이후에 네. 더 퇴행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대한민국은 독재 왕국이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아니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 뭐 예를 들자면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일본, 호주 이런 나라 저 야당 당수가 어허. 전당대회에 있는데 90% 이상 나오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네. 퇴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 혐의를 몇 가지를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침에 이 아이템을 그 만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 수출에서 24조 원이나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제명이는 불법적으로 800만 불이나 북한으로 외화를 유출시킨 거 아닙니까? 이게요. 이게 리더로서 할 일입니까 이게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언론의 책임이기도 한데 네, 무슨 예. 소리냐면은 네. 소득 수준이 한 1인당 GDP가 3만 5천 불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주요 일간지 네. 그리고 주요 방송사의 일면 헤드라인은 주로 인터내셔널 뉴스가 많다고요. 국제 뉴스가. 그렇죠. 뭐 러시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나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걸 많이 전해주는데 네네.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눈만 뜨면은 국내 정치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이재명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아마 초등학생도 알걸. 그러니까 너무 국내 정치에 매몰되면서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원전 24조 쫙 수주하고 K9 자주포, K1 전차, 그렇죠. 미사일 뭐 등등등 네. 저 뭐 중동 지방에 가서 뭐 수저 이런 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요. 예.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지금 사실 국내 정치란 것은 항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비판도 할 수 있고 뭐 대통령이 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뭐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국내 정치에서는 예. 외국에 나가서 지금 나토와 대미 관계를 복원하는 거 보십시오. 그렇죠. 예. 해외 외교를 완벽하게 지금 복원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24조까지. 그 네. 24조가 지나면 그게 44조 돼요, 그게. 24조가 네? 48조가 되고 왜냐하면 2기가 더 남았으니까. 더 남았으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각각의 앞으로 50년 이상 운영하면은 48조가 되면 곱하기 2 하면 거의 100조 가까운 것이 100조가 되는 거죠. 우리 그 미래 세대를 위해서 사실상 어느 정도 확보된 금액이란 말이에요. 차도 차 사면은 타이어 갈아야 되고. 그죠? 엔진도 갈아야 되고. 엔진 오일 그렇잖아요. 원전도 수출해 놓으면 우리가 가서 AS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 일자리 생기고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 제가 어제 속보를 봤는데 이것만 있느냐? 포항 앞에 대왕골에 유전 발굴하는데 가능성이 높다고 봤겠죠. 중동에 있는 코람코, 그러니까 중동 이게 오일머니가 한국 우리 유전에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제가 그럼 몰랐네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윤석열 대박이다. 음. 이런 사람을 탄핵 안에 하는 미친 소리 하는 이런 자해적 대한민국의 현실이 개탄스러운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비유를 뭐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아버지는 아닙니다. 네. 그죠? 그런데 우리 옛말에 아버지는 뭔 일을 해도 밖에 가서 돈을 벌어와야 돼요. 아니, 군사부 일체라고 했죠. 옛날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밖에 나가서 24조씩 끌어오잖아. 예, 예. 문재인 대통령 뭐 했지? 네. 다 팔아먹었지 그냥. 그렇죠. 예. USB 갖다 주고.
대미 관계 완전히 악화되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실제보다 저평가받고 있는 이유가 이 언론들이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언론들이 대통령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 그런 거 하면은 특집 프로그램도 좀 하고 말이죠. 예.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 예. 원전 수주, 원전 24조짜리 체코 원전 수주한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원전은 뭐 경수로 원전인지 중수로 원전인지,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한국의 부가가치가 떨어질 건 뭔지. 밖에 나가면 그 나라의 국력은 달러입니다. 달러. 달러가 있어야 국력이 되는 거예요. 100여 년 전에 우리가 달러가 없는 바람에 나라가 넘어가잖아요. 국방력과 달러가 있어야 그 나라가 선진국이고 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잘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평가를 너무나 홀대하냐 이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아까 쪽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람코, 중동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가장 큰 기업이죠. 제가 알기로는 뭐 그 시가총액이나 그 자산총액이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애플 이런 정도보다 더 크다라고 그 들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어제 그 신문 뉴스를 제가 봤었는데 포항 앞에 있는 유전에 투자할 의향을 밝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지켜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를 지금 계속 만들어 오고 있는데, 그 사이에 지 대통령 되려고 삥 뜯어가지고 북한에다 갖다 주고 나는 못 된다. 나는 이화영이가 다 했다. 이런 댕댕이 소리 하고 있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리더입니까? 수준 차이 나가지고 제 입이 더러워질까봐 잠깐 얘기하기도 그렇습니다. 진짜. 아, 정말. 이화영 항소심도 지금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화영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화영이가 깜빵에 가 있는 동안 이화영이 좋게 말하면 부인, 마누라 만나서 얘기했던 내역의 녹취록 나왔어요. 거기에 봤더니만 이화영이가 부인한테 제명이 좀 만나라. 가서 좀 그러니까 만나줘. 내가 왜 만나? 싫어 이랬다는데. 만나기 싫어. 그래서 박찬대가 갔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자기가 마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네. 성인인 네. 것처럼. 그 실제로 지금 그때 이제 이화영이 작년 6월 달에 이화영이한테 다 보고를 했다라고, 이재명이한테 다 보고했다라는 얘기가 줄줄이 나오니까 그 과정에서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뭐 진술을 완전히 좀 뒤바뀌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화영이 그 부인을 이재명 측근이 만났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조금 있다가 그 측근이 박찬대. 현재의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라는 박찬대. 사실을 밝혔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그 이화영이가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이 영화에서 보는 이 접촉 사단 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특별면에 이렇게 얼싸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를 옆에 교도관들이 이렇게 메모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화영이가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내가 대속했다. 대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져서 십자가에 죽고 속죄받는 거. 죄를 속해주는. 결국 그 취지는 이재명이를 죄를 사해주는 대신에 이화영이 내가 모든 짐을 다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그 맥락 아닙니까? 그 대속이란 말을 쓴 것은 전후 관계를 살펴보면 이런 거죠. 제가 볼 때는. 저도 이 언론 보도 기사를 보면서 대속이란 말을 썼다는 것은 상당히 이게 마피아 냄새가 납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 다 공범이잖아. 공범인데 내가 대신 수감 생활을 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지금 안전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감 생활이 끝나고 나가면 내 뒤를 봐줘야 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뒤를 봐줘야 돼. 그 마피아 영화에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 대신 쉽게 하면 뭐 살인 교사를 했든지 뭐 이런 범죄를 공동으로 저질렀는데 대신 누가 대표로 가서 수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밖에서 죄가 없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수감 생활을 끝내고 출소를 하면 그 사람의 뒤를 봐주는, 뭐 가족들을 챙겨주는. 이거 마피아 영화에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야. 대속이란 말을 쓴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공범이구나. 이 거의 마피아 조직 같은데?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거죠. 야, 대속이란 말은. 참.